네, 궂은 날씨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쁜 중에도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서영경 금통위원님과 신관호 교수님, 김영식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한국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 과제를 주제로 1시간 반 동안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 과제의 주제 발표를 서영경 한국은행 금통위원님께서 해주시겠고요. 그다음에 토론 시간에 신관호 교려대 교수님과 김영식 서울대 교수님께서 토론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연단으로 세 분을 모셔서 자유 토론과 플로어 질문 등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영경 위원님을 모셔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경 위원님께서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금융시장부장 부총재 보를 역임하시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 교수를 지내시고 작년부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서 위원님을 모셔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영경입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준비해주신 상위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패널 토론을 맡아주신 신관우 교수님과 김영식 교수님,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코로나 이후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입니다. 사실 저 김현수 팀장께서 제 양력을 하나 빼뜨린 게 있는데요. 제가 2년 동안 상위에서 SGI 연구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전에 한국은행 금통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지난 1년 반을 돌아보면 사실 코로나19 대응과 고민에 온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코로나의 어떤 부정적 영향이 조금 줄어든 것 같고, 또 한국은행과 연준을 포함한 어떤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 그러니까 좀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기에 좀 적절한 시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경제 전망과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이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내용이 금통위의 공식 의견이 아니고요. 한국은행의 공식 의견도 아니며 저희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미리 좀 밝혀드립니다. 오늘 제가 한 40분에 걸쳐서 좀 발표를 드리겠는데요. 순서는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경제 전망과 리스크 요인, 그리고 코로나19 통화정책과 주요 고려사항,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 전망인데요. 작년부터 세계경제 흐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전개 상황일 것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백신 접종 확대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글로벌 4차 유행까지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확진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누적으로 세계에서 한 2억 3천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다고 하고요. 그 세계 인구 34명, 34명 중에 1명이니까 상당한 사실 규모인데 그래도 치명률이 요즘 이제 많이 낮아져서 작년 4월에는 한 7.5%에서 최근에는 9월에 한 1.5%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명률이 낮아져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좀 부정적 영향은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뭐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마이너스 3.2%로 글로벌 위기 이후보다 훨씬 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는 6.0%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최근에 미 연준이 성장 전망을 좀 하향 조정을 한 뭐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하면 10월에 이제 IMF가 다시 발표할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이보다 좀 낮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교육은 이제 상품 교육이 빠르게 회복해서 2, 4분기에 이미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요. 다만 서비스 교육은
좀 회복이 지체되는 모습이지만 앞으로 백신 접종 확대라든가 입국 제한 완화 이런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이제 완만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별로는 좀 불균등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은 이번 2, 4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민간 소비 회복을 좀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이고 고용도 최근에 좀 우려가 있기는 했지만 좀 견조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럽도 금년 말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경기 회복을 이어갈 전망이고 이제 수출을 중심으로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흥국의 경우는 선진국과 달리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 신흥국들이 사실 경기 회복을 주도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선진국,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좀 회복되는 모습이고 신흥국에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적인 모습인데 특히 중국의 경우는 최근에 봉쇄 조치 강화와 같은 그러한 영향도 일부 있었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 시진핑이 내년 말 그 임기 연장을 앞두고 좀 재분배 정책을 강조한다든가 규제 정책을 한다든가 최근에 이런 어떤 거버넌스 리스크가 커지면서 좀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8.1% 성장이 당초 예상됐었는데 이보다는 좀 하회할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다 그런 상황이고 아세안 국가의 경우에도 생산 차질로 인해서 당초 전망을 좀 하회할 전망입니다. 다만 러시아라든가 브라질 같은 그런 자원 부국들은 이런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서 전망을 상회할 예상이고요. 그래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고 신흥국 내에서도 좀 차별적인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특징이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건 이제 우리 경제 여건은 상당히 좀 좋은 지금 그런 어떤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가를 말씀드리면 항상 이제 위기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수요와 공급 간의 어떤 회복 시차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도 그 공급은 좀 회복이 더딘 반면에 수요는 좀 빨리 회복을 하면서 이 수급 시차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7월에 5.4%, 8월에 5.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보다 지금 훨씬 높은 수준이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7%, 3.9% 피크에 비해서 이제 높은 수준인데 초기에는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중고차 가격 이러한 일부 품목의 상승세가 집중되었는데 최근에는 보다 이제 광범위한 품목으로 이 물가 상승이 좀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FOMC에서 지난주에 물가 상승 전망을 1%포인트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상품 구성을 보더라도 이런 주택 가격과 같이 보다 지속성이 큰 이러한 상품들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FOMC 이후에도 기자회견에서 그러한 우려가 이제 파월이 좀 표명을 했고 어제 또 이제 의회 증언에서 그런 발언을 하면서 미국의 그 기술주들이 좀 크게 떨어지고 또 그에 이어서 우리나라 오늘 주가가 떨어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미연준은 아직은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그리고 파월이 그 완만한 오버슈팅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속적이지 않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거 해결이 되면서 내년에는 2%대로 하락할 것이다. 미연준은 이제 이러한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급 차질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당초 예상보다는 좀 걱정되는 상황이라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계 경제 상황 좀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한국 경제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 전망과 리스크 요인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작년에 마이너스 0.9%,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3.2%였는데 이에 비해서 한국 경제는 상당히 선방을 했고요. 그게 이제 잘 아시는 대로 K 방역의 효과,
뭐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또 뭐 수출이 연말경 빠르게 회복되면서 그런 덕분으로 저희가 말 성장의 폭이 적었고 올해와 내년은 4%, 3.0%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마이너스 폭이 적었던 그런 기저 효과가 그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양호한 성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간 소비는 뭐 회복세가 아직은 그렇게 뚜렷하지 않지만 설비 투자와 상품 수출을 중심으로 이 GDP가 이제 양호하게 이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상품 수출의 경우에는 올해 거의 9%에 가까운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0개월 연속 지금 명목 기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2, 4분기에 자동차 수출이 조금 주춤하면서 약간 애로가 있었지만 다시 이제 견조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 품목별로 보더라도 기존에 우리의 그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화공품 이런 품목 이외에도 바이오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 여타 부문으로 골고루 지금 수출의 증가세가 확산되면서 이렇게 고르게 그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상당히 이러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설비 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이제 7%, 8%를 상회하는 증가를 이어갈 전망이고요. 품목별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출과 비슷하게 IT 부문뿐만 아니라 BIT 부문 좀 골고루 증가하고 있고요. 이러한 증가의 배경에는 뭐 수출 호조라든가 그 자금 조달 비용의 하락과 같은 그러한 그 경기적인 요인도 있지만 또 뭐 친환경 신기술에 대한 그 수요 증가, 뭐 ESG 이런 붐을 타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이 같이 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투자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이제 설비 투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사이클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변동성이 큰데 작년과 올해는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지만 2022년에는 좀 3% 그리고 그 이후에는 2%네요. 2002년에 2% 그리고 2023년에는 그보다 좀 더 완만한 어떤 회복 흐름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투자가 좀 호조로 보여서 이제 우리나라 성장이 좀 양호한 흐름을 이뤄가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물가를 보면 소비자 물가는 8월에 2.6%였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지금 2%를 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는 2.1%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 이후에 지금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2%,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가 2%인데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2%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 품목도 그 원자재나 농축산물 가격 이러한 공급 요인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어떤 수요 요인에 의한 그 전반적인 품목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근원 물가도 지금 상승세를 보이는 지금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사실 2019년, 20년 이럴 때 0%대 성장을 보이면서 그 일본형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컸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2%대로 돌아섰고 지금의 최근의 물가는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경기 회복과 함께 나타나는 그런 리플레이션, 그러니까 좀 좋은 인플레이션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는 좀 기저 효과적으로 조금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에는 사실 조금 기조적인 그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상품과 서비스 물가로 나눠 보면 상품 물가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제조업 상품 물가는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영향으로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낮은 흐름을 이어왔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건 이제 글로벌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 물가의 상품 물가의 상승세가 훨씬 높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중고차 가격 그리고 원자재 가격 뭐 이런 일시적인 요인이 크고요. 곧 이제 미국 물가도 이런 면에서는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 물가를 보면 한국은 미국보다 좀 구조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그 서비스 부분의 생산성이 미국보다 낮은데도 원인이 있고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좀 다른 구조적인 요인으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관리 물가인데요. 뭐 여러분이 이 용어에 익숙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관리 물가라는 것은 뭐 교육이나 의료, 통신과 같이 정부가 좀 관리하는 그러한 품목의 물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 물가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몇 년 동안 무상교육이라든가 또 의료 서비스 비용 이 하락, 또 통신비 하락 이러한 어떤 복지 정책에 의해서 그 관리 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고, 지금 여기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파란색이 관리 물가의 상승률인데요. 작년에 마이너스 1.7%, 올해 1, 8월 중에 마이너스 1.5%. 이렇게 마이너스 이제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소비자 물가에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관리 물가가 전체 그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인데 이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관리 물가 품목의 비중 자체가 높고 또 이렇게 높은 어떤 비중을 가진 관리 물가의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왔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기료 인상이 지금 4, 4분기에 예정돼 있고 도시가스 요금이나 뭐 택시 요금, 버스료 같은 이러한 공급 요금도 지금 상방 압력을 받고 있어서 지금 4, 4분기 이후에는 이 관리 요금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 이후에도 이 관리 물가의 플러스 그 상승률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물가에는 좀 이게 뭐죠?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조적인 그 서비스 물가 하락 압력으로 관리 물가를 둘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주거비입니다. 이 주거비도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개념이지만 오늘 한국은행에서 그 BOK 이슈 노트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그 내용을 밝혔는데요. 뭐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설명을 드리면 그 주거비라는 것은 보통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임차료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내는 임대료, 가령 전월세 비용 같은 거겠죠. 그런 비용이 있고, 또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주거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자가주거비라고 하고요. 귀속임대료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의 그 주거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임차료만 포함을 하고 있어서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지금 한국인데요. 한국이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주거비 비중이 9%에 불과한데 이것은 이제 임차료만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가주거비까지 포함하면 전체 비중이 27%로 올라갑니다. 다른 나라를 보시면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나라들이 대부분 20%를 넘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미국은 3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가주거비를 포함할 경우에 비중이 높아진다. 근데 우리나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임대료를 계산을 할 때 우리나라는 그 임차 형태 중에서 전세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세보다는 전세 비중이 높은데 이 임대료를 계산을 할 때 그 시장 가격이라기보다는 계약 가격으로 기준을 합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이라는 것이 보통 2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차를 가지게 됩니다. 시장의 이제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해서 시차를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계약 가격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금처럼 전세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이 임차료가 시장 가격보다 좀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가지 요인. 하나는 우리나라의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지 있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임차료를 계산을 할 때 그 계약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주거비가 다른 나라 주요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되는 측면이 있고, 이런 것을 감안을 하면 그 서비스 물가, 나아가서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이 지금보다는 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최근 이제 소비자 물가가 8월에 2.6%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관리 물가를 감안하면
뭐 한 3%대 중반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이게 주거비는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경제 성장과 물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뭐 상하방 리스크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4% 전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소비와 수출 흐름을 보면 저는 상방 리스크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이제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항상 하방 리스크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하방 리스크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소비 회복 지연인데요. 아까 이제 소비가 그 작년에 마이너스 5%, 올해 2.8%.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회복세가 좀 낮고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면 그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그 GDP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이제 2, 4분기에 저희가 넘어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민간 소비는 아직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2, 4분기 기준으로 밑들고 있고 3, 4분기 기준은 글쎄 거의 뭐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2, 4분기 기준을 밑들고 있고 특히 대면 서비스업, 이렇게 코로나의 직접적인 그 영향을 받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과 같은 대면 서비스업이 지금 92%로 지금 아직 그 이제 크게 코로나 이전 수준을 하회하는 상황입니다. 대면 서비스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을까를 알기 위해서 그 신용카드 데이터를 이제 살펴보면 이게 왼쪽 그래프인데요. 그 노란색이 시작되는 그 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코로나 확산의 시작 시기입니다. 이제 4차 그 유행은 뭐 8월 중순이었나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이제 카드 사용액의 증가율을 그러니까 카드 사용을 이제 기준 시점을 100으로 해서 보면 2차, 3차에 비해서 그 이번 4차에 그 감소율이 확연히 적고 또 증가율도 빠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추석 전후로도 이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확산되고 있지만 민간 소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적다. 그러니까 그 확진자 수와 민간 소비 간의 그 마이너스 관계가 최근에 상당히 약화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는 이제 물론 뭐 온라인 거래의 증가와 같은 그런 이제 학습 효과도 있고요. 또 코로나 자체가 그 최근에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좀 발생을 하면서 어떤 코로나에 대한 민감도 그런 어떤 심각도 이런 것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 영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소비는 비교적 단기적으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구조적인 요인에서야 그 걱정은 물론 있죠.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든가 전월세 비용 증가, 고령화 증가, 또 최근에 정부 이전 지출 증가 효과를 제외했을 때 가계소득의 증가세가 높지 않다는 점, 뭐 이런 점을 감안하면 소비가 코로나 이전부터도 어떤 구조적인 하방 압력을 받아왔고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단기적인 시기에서는 소비는 상당한 어떤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 관련 불확실성인데요. 지금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출은 전반적으로는 좋은 상황인데 한 세 가지 측면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급 차질인데요. 그 공급 차질이 아까 미연준 설명드리면서도 예상보다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그 수급 차질, 어떤 병목 현상, 물류 차질 이런 부분이 어떤 특정 업종에 상당한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예상보다 좀 지연되고 있어서 수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 측면입니다. 아까 신흥국의 이제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 그 신흥국의 비중이 더 높은데 이러한 그 신흥국의 상대적인 어떤 성장 저하는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 그리고 또 글로벌 밸류 체인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형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뭐 그 중간재를 그 신흥국 시장을 통해서 가공해서 수출을 하는 이러한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을 이용한 수출을 많이 해왔는데 그 코로나로 인한 해외 생산 비용의 증가, 신흥국의 수출, 그러니까 성장 저하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약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에도 좀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거버넌스 리스크가 지금 상당히 커지면서
성장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어떤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거에서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부분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증가율을 보면 금년 들어서 전체 수출 증가율보다 중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 대한 수출보다는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우리가 낮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 수입 국가별 비중을 이제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중국 수입에서 주요국들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보면 2003년, 2018년까지는 한국이 제1위의 어떤 그러한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작년부터는 대만과 일본에 이어서 3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이 그 중간재의 자국 조달 비용을 높이면서 비중을 높이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에 좀 영향을 줬고요. 그렇지만 중국에서 자체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첨단 소재 부품은 좀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대만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점유율을 유지를 하려면 결국은 이러한 좀 고부가 가치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구조로 좀 대중국 수출을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러한 시사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의 하방 리스크 중에 가장 마지막 고용인데요. 고용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지금 임시직, 대면 서비스업, 청소년층에 지금 충격이 지속되고 있고, 외환위기 시에도 보면은 고용이 좀 후행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인데, 특히 지금은 어떤 굉장히 양극화 회복, 그래서 이런 IT 업종, 자동차, 화학 이런 부분은 이제 빠르게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은 이제 고용 유발 계수가 좀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이제 고용 유발 계수가 높은 이런 대면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 숙박, 교육 이런 부분은 코로나의 타격을 받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제 고용의 수를 좀 줄이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이 좀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히 좀 구조적인 요인과 맞물리면서 장기화되거나 아예 회복이 안 되거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고용에 있어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성장의 리스크를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성장이 지금 양호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이고요. 물가 상황도 상당히 개선이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가 전체적인 실물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후반부에는 코로나19 이후의 통화 정책과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이제 중앙은행들이 과감한 그러한 통화 정책 대응을 했는데, 거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이 있었기에 이제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 연준의 그 대응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를 제로 금리로 인하하고 국채와 MBS를 매월 800억 달러씩 매입하는 그런 양적 완화를 펴면서 밸런스시트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미국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했는데요. 그 테이퍼링은 그 완화를 축소한 거지만 이제 양적 완화를 계속 하기는 한 거죠. 계속 채권 매입을 이제 하기는 했었고, 그 다음에 금리를 0%에서 2.5%로 인상한 이후에 만기도의 자산을 매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산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의 밸런스시트가 위기 이전에 1조 달러에서 4조 달러까지 늘어났다가 이제 부분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러자마자 또 코로나 위기가 발생을 해서 2020년에 제로 금리로 다시 전환을 하고 매월 1,200억 달러씩 그 국채와 MBS를 매입하면서 자산 규모가 다시 2배로 늘어났습니다. 4조 달러에서 8조 달러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연준이 정책을 폈고요. 근데 미연준이 코로나에 대응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인상적인 부분은 이번의 위기가 실물 위기임을 감안해서 회사채 매입과 이 기업 대출 매입을 처음으로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지원을 했다는 점. 그런데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서 연말에 이제 이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장 최근 얘기가
지난주 FOMC와 어제 이제 파월의 의회 증언인데 그걸 미루어 보면 내년 중반경까지 그 테이퍼링을 종료를 하고 그래서 올해 이제 11월이나 12월 중에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거고요. 금리 인상은 내년 말까지 한 번, 2023년까지 세 번, 2023년에 세 번, 이렇게 이제 그 스케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반응해서 장기 시장 금리가 어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은 저는 좀 약간 예민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준이 그렇게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의 시기를 좀 앞당긴 데는 그 거시경제의 그만큼 또 빠른 회복이 있기 때문에 가능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오버슈팅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5 사상 최저로 내렸다가 0.75로 8월에 이제 인상을 했고요. 밸런스 시트도 금융중개대출을 중심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미연준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늘어났고요.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도 미연준과 마찬가지로 사상 처음으로 그 회사채를 매입하는 이제 그러한 정책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법상에 직접 매입은 안 되기 때문에 SPV라는 그러한 금융기구를 설립을 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매입을 했었고 올해 말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거는 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드리고 이렇게 과감한 대응을 통해서 이제 시장 안정과 경제의 조기 회복이 가능했는데 지금 통화 정책은 어느 때보다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1년 반 동안 이제 고민이 많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고민이 많은데 좀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경기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크다는 점입니다. 통화 정책은 일반적으로 이제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선제적이라는 거는 경기 전망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 흐름이 펼쳐질 것인지 전망을 해서 통화 정책의 파급수차를 고려를 해서 미리미리 통화 기준금리를 결정을 한다는 것인데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외생적인 그 보건 충격으로 인해서 향후 경제 전망을 하는데 상당한 어떤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미리미리 결정하는데도 참으로 어려움이 커졌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금융 불균형입니다. 코로나 직후에 이제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금융 부분은 즉각적으로 회복됐지만 실물 부분은 이제 시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금융 불균형은 사실 위기 이후에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그 회복 시차가 커서 굉장히 금융 불균형이 심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또 우리의 고민도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균등 회복인데요.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무슨 내수 수출 또 뭐 기업 가계 이런 그리고 소득 계층별로도 부문 간의 어떤 회복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러한 어떤 불균등한 회복도 위기 이후에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19에는 또 이러한 현상이 전례 없이 크다. 근데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동질적이다, 이렇게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하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이제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통화 정책을 펼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제의 구성원들이 이질적이고 이렇게 헤테로지니어스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영향을 또 차별적으로 받게 되면 이제 이러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고민도 크다. 이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지난 8월에 기준금리를 25p 인상했습니다. 실물경제 회복세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상당히 양호하고 지속적일 것으로 보았고 반면에 금융불안 리스크는 높다. 이제 이러한 판단하에 내린 결정이고요. 그렇지만 긴축으로 뭐 선회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완화적인 기조를 조금 완화했다. 그러니까 완화적인 좀 말씀이 좀 그런데 완화 기조를 조금 조정했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화 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이 장기 실질 금리를 보더라도 우리가 적정 금리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사실 그거는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죠.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우리가 그 잠재 성장률이 이제 한 2%다. 지금 이제 그렇게 감안을 하면 실질 장기 금리도 대체로 뭐 그 수준이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계산한 수준이 뭐 마이너스 1% 정도이고요.
CPI로 계산했을 때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이제 지금의 금리 수준은 좀 완화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점진적인 인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시기와 어떤 속도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거시경제 측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은 그 물가 안정 목표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것은 그 통화정책 수단, 금리와 같은 이제 그런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서 그 경기의 진폭을 조정함으로써 경기의 변동성을 줄여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데 이제 그 물가 수준을 어떤 명시적인 지표로 그 이용을 함으로써 그 물가 안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물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4월 이후에 5개월 연속 지금 2%를 상회하면서 물가 안정 목표를 지금 상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률도 올해 4%, 내년도 3%로 잠재 수준이 2%를 상회하고 있어서 지금 거시경제 상황은 상당히 양호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가 이제 GDP 갭이라는 거를 좀 내부적으로 봅니다. GDP 갭은 그 실제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을 뺀 그 수준인데, 아직은 그것이 레벨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증가율은 높겠지만 레벨로 봤을 때 마이너스인데, 내년 상반기에는 이 마이너스 갭이 그 닫힐 것이다, 플러스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화 정책은 좀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서 또 과거의 또 운영 경험을 보더라도 그 통화 정책이 기준금리 인상이 좀 실물 경기의 흐름에 좀 선제적으로 그렇게 움직인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면을 감안해서 그 기준금리의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실물 경기의 변화 그리고 물가 상황을 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통화 정책을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그 통화 금리 정책의 인상이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는 거 아니냐. 물가는 또 내년에 또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1.5%. 그래서 물가 갭이 또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데 왜 금리를 이렇게 올려야 되냐. 뭐 이렇게 여러 말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이 거시 부문의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그 금리 인상의 좀 필요 조건이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필요 조건은 일단 지금 충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물론 이제 그 경제 성장이나 물가의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특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는 상황에서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금융 불균형은 우리나라가 시계열 측면이나 그 국가별 비교 측면에서 상당히 심하고 지금도 심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이제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이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보더라도 노르웨이와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 한국과 노르웨이가 또 우연치 않게 최근에 이제 가장 금리를 올린 이제 그 두 국가입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세를 보면 과거 경제 위기에는 하락했는데, 그것과 달리 이제 경제 위기 직후부터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인 PI 비율의 상승률도 우리나라가 높다. 뭐 여타 그 위험 선호 지표라든가 레버리지 투자 지표가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불균형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가계대출 중에서 20, 30대의 가계대출 증가인데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어떤 상환 그 능력의 저하 이런 리스크 요인도 있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20, 30대가 그 평균 소비 성향, 한계 소비 성향이 높고요. 또 앞으로 주담대가 뭐 30년 이렇게 갚으면 앞으로 갚아가야 될 시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당히 장기적으로 소비 기반을 잠식하는 그러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금융적 측면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우리랄까 제가 이제 우려가 있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금리 인상으로 상당히 좀 부담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재정 지원 같은 보다 좀 타겟트된 그런 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제 불균형 개선입니다. 통화 정책은 이 소득 불균형이나 자산 불균형 같은 경제 불균형에 중립적이다라는 것이 통화 정책의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주체들이 동질적이다. 이제 이런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현실에서는 동질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고용 상태라든가 소득 상태, 자산 보유 규모가 다 다른 그러한 상황에서 그 통화 정책의 변화는 이러한 그 소득 불균형, 자산 불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그 통화 정책의 고용에 대한 영향이 좀 약화가 되면서 그 근로소득에 미치는 그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좀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이 자산 불균형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커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왼쪽에는 그 분위별 소득 계층의 증가율인데요. 그 5분위 소득이 정부의 이전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서 증가하면서 소득 불균형은 위기 이후에 좀 개선된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오른쪽이 이제 자산 불균형인데요. 노란색이 금융자산의 5분위 배율, 그러니까 제일 높은 이 상위 20%의 금융자산을 하위 20%의 금융자산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금융자산의 5분위 비율이 18년도에 7.5에서 작년에 8.0으로 상승되었고요. 올해 말에 이제 이 올해 통계가 나오면 금년 3월 통계가 나오면 이건 더 올라갔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뭐 계속 오르고 있고요. 부동산의 자산의 어떤 이 불균형도 커졌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완화 정도로 조정을 하면 특히 이러한 자산 불균등의 시정을 통해서 상당히 금융 불균형을 좀 그 완화시키고 나아가서 그 거시경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 통화 정책과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고용 시장에서의 어떤 지속적인 그 손실이랄까요? 그리고 회복의 시차 뭐 이런 거를 감안하면 그리고 또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좀 영구적인 그런 훼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잠재 성장률 이 하락 속도가 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응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생산성 증가를 도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게 뭐 통화 정책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뭐 한국은행에서도 뭐 조사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분석과 대안을 제시를 하면 뭐 이런 부분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잠재 성장률의 하락 속도를 낮출 수 있으면 통화 정책의 완화 바이어스를 조정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BDC입니다. 지금 5분 남았다고 그 쪽지를 주셨는데 저는 한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BDC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그 CBDC 도입이 좀 가속될 그러한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CBDC는 이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인데요. 최근에 바하마가 도입을 했고요. 나이지리아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고, 근데 에콰도르, 바하마, 나이지리아 같이 이렇게 CBDC를 이미 도입한 나라나 도입 예정인 나라들은 대부분 초인플레이션으로 화폐 사용이 좀 어렵거나 뭐 달러리제이션으로 자국 통화 사용이 어려운 이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중국은 민간 디지털 커런시 증가에 대응을 하고 있고 기타 뭐 미국과 영국, 호주 이런 좀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연구 단계이지 아직은 좀 본격적인 준비는 하고 있지 않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모의 실험 연구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금년 중에 이제 1단계를 끝낼 예정인데 제가 그 발권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년 중에 CBDC의 발행, 유통, 환수와 같은 이런 기본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뭐 익명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국가 간 자금 결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보다 민감하고 이제 어려운 부분에 대한 테스트와 모의 실험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은 사실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앞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CBDC 관련해서 결코 뒤처져 있지 않고 상당히 앞선 이제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대비는 잘 되어 있다. 이걸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 슬라이드의 준비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제가 맞는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패널 토론과 질문을 듣고 제가 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글로벌 그리고 한국 경제 현황과 전망 그리고 통화 정책의 고려 사항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토론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관호 고려대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서 처음 교편을 잡으셨고요. 미국 UCLA 방문 교수, 일본 오사카나 독일의 미넨 대학교에서도 방문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 고려대 경제학과에서 재직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토론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신관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서영경 위원께서 하셨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다 일일이 토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통화 정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 위원께서 이제 통화 정책의 그 주요 고려 사항으로 한 4가지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 도모, 금융 불균형 완화, 경제 불균형 개선,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이렇게 4국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 토론을 하는 그런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거는 뭐 전통적으로 통화 정책의 핵심적인 고려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핵심적인 고려 사항만 가지고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기준 금리 인상 기조가 적절한가 이런 식의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서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는 물가 갭이 최근 플러스로 돌아섰고 GDP 갭은 뭐 이제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내년 상반기 이후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이제 최근에 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 어떤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뭐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실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사실 그 물가 상승의 그 수치는 사실 뭐 기저 효과가 이제 많이 그 반영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서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 변이 바이러스 관련돼서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GDP도 이제 이 그 플러스일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과연 그 금리를 인상했어야 했을까 이런 식의 이제 의문이 분명히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과거의 경우를 보면 여기 지금 제가 2017년 여기 이 파란색으로 이제 동그라미 해놓은 데가 있는데 뭐 굉장히 복잡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때 그 이 물가 상승률이 CPI가 이제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요 근원 물가 상승은 요 퍼플 색깔입니다. 근데 이 근원 물가 상승으로 보면은 상당히 낮은 상태였고 그 후로도 계속 낮아졌고 CPI도 계속 낮아졌는데 2017년 11월에 이제 물가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죠. 그때 이제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낮은 상태인데 왜 인상을 했는가 했을 때 그 금통위원들 그 회의록을 보면 대부분 그 위원들께서 이제 당시에 그 부동산
가격의 상승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금융 불안정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우려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제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사실 뭐 하는 총재께서도 계속 말씀하셨고 오늘 서 의원께서도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배경에는 이런 금융 불균형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계속 진행되면서 가계부채 수준이 굉장히 사실 가계부채가 핵심적인 거죠. 가계부채 수준이 굉장히 높고 또 자산 고객도 이제 상당히 잠시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급등하는 이런 식의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앞에 그 두 가지 고려 사항보다도 더 중요한 그 고려 사항이다. 최근에 그 금리 인상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런 금융 불균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본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제 거시 건전성 정책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금융 불균형이 전체 경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부분적인 문제고 이런 부분적인 문제는 이제 이 거시 건전성 정책을 통해서 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통화 정책이라 금리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워낙 그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해서 사실은 이런 금융 불균형 외에 다른 쪽에 이제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사실은 이게 적절한가의 의문은 또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아까 서 의원께서도 이제 보여주셨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 가계 부채의 급등세가 증가세가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높았고 상당히 우려할 수준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런 거시 건전성 정책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사실 그런 식의 어떤 거시 건전성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배경에는 이런 거시 건전성 정책에 대한 책임이 누가 지금 지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또 한국은행이 이런 거시 건전성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거시 건전성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그 금리가 차선책으로 거시 건전성 정책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 상태에서 금융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어느 정도 조절되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그 서 의원께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간단하게만 넘어갈 텐데 사실 금융 불균형은 뭐 가계 부채 문제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이 자본 유출입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잠깐 보면은 이게 금융 사이클인데 여기 까만 색깔이 뭐냐면 자본 유출입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 사이클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이 자본 유출입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은 이 은행 차입이었고요. 여기 뭐 자세한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겠지만 은행 차입이 이제 유출되기 시작했을 때 이 빨간색이 환율인데 환율이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이제 은행 차입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서 이 은행의 단기 차입은 상당히 줄어들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거시 건전성 정책이 적절하게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시 건전성 정책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사실 사전적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도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게 이 금융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기고 또 어떤 정책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쪽에서 이제 풍선 효과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은행 차입은 줄어든 반면에 오히려 이제 채권을 통한 자본 유입은 굉장히 늘어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19 위기 기간에서도 보면 이 우리나라의 이 foreign exchange swap basis라는 건데 한국이 상당히 큰 폭의 이제 하락을 하면서
굉장한 취약성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 은행이 아니라 이 보험회사라든가 아니면 증권회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역할을 했는데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어떤 적절한 대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필요한데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이 서위원께서 이제 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빼놓고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저는 차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고도사항으로 이제 경제 불균형 개선 이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경제 불균형 또는 소득 불균등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 한국은행과 같은 이제 중앙은행에서도 드디어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 소득 불균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그 생각을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는 완만하게 사실 경제 불균형이 개선되는 추세였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위기가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경제 취약층한테 더욱더 큰 타격을 가했기 때문에 사실 이 소득 불평등 정도는 더욱더 이제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정부가 많은 그 정부 지출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에 대한 개선은 이제 아무래도 정부의 그 정부 지출 쪽에서 이제 노력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그 서 의원께서 이제 지적하고 싶으셨던 것은 이 자산 쪽에 관련해서 한국은행에 이제 어떤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를 너무 낮추게 되면 이 자산 가격이 이제 크게 올라가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 대체로 이제 부유층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소득 불균등이 이제 악화되는 측면이 있고 이런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은 이런 걸 개선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지금 목표로 하게 됨에 따라서 이게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한국은행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금리 조정뿐인데 이 금리 조정을 가지고 뭐 물가도 봐야지 그 경기도 봐야지 또 금융 불균형도 봐야 되는데 여기 소득 불균등까지 이제 보게 되면 과연 이 모든 목표를 제대로 다 달성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가 고려를 해서 통화 정책을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숙제로서 계속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이제 경제 구조 변화 이거는 사실 뭐 통화 정책 가지고 이제 대응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CBDC 발행과 관련돼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뭐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이제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만 사실 CBDC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금융산업 전체에 굉장히 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그 사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CBDC라는 게 운영하기 나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 개인이 이제 중앙은행에 어카운트를 하나씩 갖고 있는 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기존의 어떤 은행에 가지고 있던 어카운트에서 이 중앙은행 쪽으로 이제 어카운트가 옮겨지면서 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전적으로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김영식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으셨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중요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마 주로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기보다는 어떤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먼저 좀 짚어봐야 될 뭐 이슈 또는 어떤 문제의 방향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택 가격을 고려한 통화 정책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신관호 교수님께서 코멘트 해주신 부분과 좀 크게 큰 방향면에서 봤을 때 거의 이제 같은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실 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특히 이제 저희 최근에 주택 가격 상승 이런 것을 이제 감안해 볼 때 적어도 이 통화정책 목표 물가지표와 관련해서 한번 좀 짚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택 가격으로의 통화 정책 파급 경로 면에서 볼 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선 뭐 유동성 증가가 분명히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동시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금융 규제 이것도 분명히 이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도권 과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주식시장의 특성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이런 각 요인들에 대한 어떤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마 하는 내부에서 조사가 다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제 앞서 우리 신관우 교수님께서도 거시 건전성 정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통화정책 완화 기조 축소 과정에서도 당분간은 이제 대출 규제 등 거시 건전성 정책이 병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제 환경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통화정책 목표 물가지표와 이제 주택 가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중에서 미국, 일본, 호주 같은 나라들은 지금 통화정책 목표 물가지표에 자가 주거 비용을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ECB 유럽중앙은행 경우는 현재는 제가 알기로 이 주택 임차료만 이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부터인가 이제 공식적으로 자가주거비를 포함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로드맵을 제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현재 이 주택 임차료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융 안정 측면에서 주택 가격을 고려하는 것하고 물가 안정 측면에서 주택 가격을 고려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가 안정 측면에서 주택 가격 안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 목표 지표에도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상당히 좀 큰 일종의 챌린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떤 자가주거 비용을 측정하는 어떤 방법 면에서도 뭐 어떤 우리가 보통 코스트 오브 리빙이라고 하죠. 생활 비용 입장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도 있겠고 단순히 얼마를 내가 지급했는가, 즉 다시 말해서 페이먼트 어프로치도 가능하겠고요. 또 만약에 내가 자가가 아니라 어떤 세를 들어서 산다면은 소위 이제 우리가 렌트 이퀴벌런트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정에 있어서도 이제 몇 가지 분석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검토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복잡한 얘기를 그냥
제가 그냥 세 줄로 적었는데요.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안정성과 편제 주기를 훼손하지 않고 자가 주거비를 반영하는 데는 이제 상당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측정의 문제라든지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개념적,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당장 저희가 뭐를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졸속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이제 앞서 ECB에서 최근에 나온 로드맵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좀 검토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 설계를 좀 수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해서 이미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준금리 인상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앞서 이제 물가갭, GDP갭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 두 가지 갭이 이제 현재 또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양영, 그러니까 플러스가 이제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 가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불균형, 그러니까 이제 특히 우리가 가계부채의 증가로 대변되는 금융 불균형 등을 통화 정책에 고려할 경우에 앞서 위에서 이제 제가 언급한 이 두 가지 갭이 전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건 뭐 우리 신관훈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이제 요인들을 고려할 경우에 기준금리 인상이 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요건 제가 그냥 참고로 이 미국의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요. 앞서 테이퍼링 일정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주셨고, 아울러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이 매체를 통해서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작년인가요? 작년 7월인가 9월 그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디죠? 잭슨 홀 거기 연설에서 이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을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좀 더 저금리 기조가 좀 더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 밑에 이제 제가 가져온 그림은 알란 테일러를 포함한 이제 세 분의 경제학자들께서 거의 700년 동안입니다. 여기 밑에 이제 제가 주소 거기 출처를 달았는데요. 14세기의 흑사병 블랙 데스 이후부터 주요 팬데믹이 있은 이후에 어떤 실질 금리입니다. 명목은 아니고요. 실질 금리 추이를 이렇게 나타내 본 것인데, 적어도 이제 이 그림의 메시지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러한 주요 팬데믹 이후에 이러한 저금리 기조가 물론 이제 실질 금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Lower for longer. 그래서 저금리로 상당히 더 오래 이제 지속된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기서 제가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가 타임라인을 얘기하는 건지는 뭐 저도 제가 그거를 맞출 수 있으면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일반적으로요, 통화 정책이 지금 물가 안정, 금융 안정을 위해서 고려할 실물 경기 사이클과 금융 사이클 간의 괴리, 이제 아까 우리 서 의원님께서는 실물 회복과 금융 회복 간의 시차, 뭐 이제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요 괴리가 이제 일정 기간 상당히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도 배제하기는 어렵겠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괴리 하에서
그 기준금리 인상이 의도한 문구하고는 달리 오히려 금융 불균형을 확대시키거나 그 금융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이나 앞서 잠깐 언급했던 그 여타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보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사후적인 모니터링도 더욱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떤 수치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에 어떤 근거하지 않고 다분히 좀 그 스페큘레이티브한 그러니까 좀 추측적인 그 코멘트를 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 저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제 나름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연단을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서영경 위원님과 신관호 교수님, 김영식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신 교수님께서는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CBDC에 대한 사전적 준비도 언급해 주셨고요. 그다음 김영식 교수님께서는 한국 금리 인상 경로는 빨라지고 미국은 늦어질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셨고, 기준금리 인상의 부작용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 의원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행사가 코로나19 진행 상황 때문에 많이 연기도 되고 변경도 되면서 두 분께 좀 일정도 많이 변경을 드렸고 또 자료도 좀 급하게 드렸는데 이렇게 충실하게 코멘트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좀 재미있는 분석도 있었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통화 정책을 고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말씀 주셨는데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고 몇 가지만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이 이제 경기 사이클과 이제 금융 사이클의 차이를 좀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신관우 교수님은 좀 경기 사이클, 경기와 실물에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요. 김영식 교수님은 금융 사이클의 안정에 좀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이 두 부분을 좀 균형적으로 봐가면서 통화 정책 결정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근데 물론 이제 순서를 보자면 이 경기 사이클, 그래서 경기와 어떤 물가의 회복 여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전제되어야 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경기와 물가의 회복이 좀 지속적이고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우리가 금융 사이클, 금융 불균형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또 평소보다는 훨씬 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금융 불균형 상황이 금융 안정뿐만 아니라 좀 거시 경제의 안정까지 위협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신관우 교수님이 금융 불균형 대응에 거시건전성 정책이 더 효과적인 거 아니냐. 이게 한국은행이 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안 하고요. 한국은행이 지금 거시건전성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직후에는 이 거시건전성 정책의 방향과 그 금리 정책 방향이 좀 달랐던 건 사실이죠. 그때는 이제 금리 정책은 좀 더 실물 부문 대응에 좀 주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거시건전성 정책은 좀 금융 안정 쪽에 중심을 두는 정책이기 때문에 좀 방향의 차이가 있어서
그 효과에도 다소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최근에는 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향후 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책임 소재라기보다도 그 어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의 문제, 좀 특이한 최근의 상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의 부동산 정책이나 공급 상황에 영향이 더 크지 않느냐, 이제 김영식 교수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주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는 이러한 이제 유동성 대응뿐만 아니라 여타 정책들이 다들 일관성 있게 좀 종합적으로 대응이 돼야 된다. 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본 유출에 대해서 이제 신관우 교수님께서 금융 사이클을 확대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주셨고요. 김영식 교수님께서 금리 인상 후에 자본 유출 리스크가 커지지 않겠느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제가 자본 유출입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안 드린 것은 이런 쪽의 리스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크지 않다 이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테이퍼링 뭐 가시화되면서 좀 금융시장이 좀 출렁거리고는 있지만 아까 신관우 교수님 자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이제 우리나라 자본 유입의 채권 자금 비중이 커졌고요. 옛날에 이제 글로벌 위기 때는 단기 은행 차입이나 주식 자금 이러한 그 일시적인 자금 비중이 높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러한 비중이 낮아졌다는 거, 그리고 해외에서의 외화 채권 발행도 과거보다 많이 늘었지만 우량 기업이나 공기업, 그러니까 그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좀 안정적이다. 그래서 캐피탈 플로우 이 흐름 자체가 그 내용 자체가 좀 안정적이고 채권 투자를 하는 투자의 주체도 과거와 달리 중앙은행이나 국제기구 같은 이런 공공자금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져서 예전에 그 금융위기 때는 신관우 교수님이 아까 이제 그 스왑 베이시스가 이제 크게 하락하는 것처럼 크게 하락하는 등 그 우리나라의 외화 자금 시장이 굉장히 악화됐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이러한 리스크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인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말씀을 안 드렸고 다만 테이퍼 텐터름 때도 우리가 뭐 소규모나마 자본이 유출된 적이 있고 이 소규모 개방 경제로서 자본 유출 리스크는 항상 있는 만큼 계속 이제 유의해서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관우 교수님께서 이제 자산 불균형까지 보느냐, 너무 많은 것을 목표로 하지 말아라. 다 달성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금리 정책 하나 수단 하나로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려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다 언급한 이유는 금리가 또 많은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글로벌 파이낸셜 위기 이전에 좀 견해였고 그 이후에는 거시 경제의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 나아가서 이런 자산 불균형, 뭐 소득 불균형 이슈까지 좀 두루두루 살펴야 된다. 그러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좀 컨센서스이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면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좀 그 일관된 스토리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최적의 어떤 결과나 선택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신 교수님, 김 교수님 추가로 덧붙이실 코멘트 있으시면. 신 교수님 따로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플로어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발표 내용이나 두 분 패널 전문가분들께 질문 있으신 분? 이건 너무 그 종합적인 질문이 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분이 세 분 계시니까 협의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달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찍어가지고 화폐가 과대 발행돼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지금 약세로 돌아설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세로 돌아서지 않고 내년 정도나 되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원화와 달러의 결정 요인이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우는 그 요인 위에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환율 결정 요인 그것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미국을 예를 들면 전에는 주식에다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이 올라가면 전부 팔고 또 떨어지면 팔고 빼나가고 요즘 채권으로 이제 트랜스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적정 수준으로 보유할 외환이 어느 정도가 우리 경제 규모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적정 외환 규모인지 경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환율이 어느 정도나 되면 현 상태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보시는지 좀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환율의 움직임은 경제 변수들 중에서 가장 그 예측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율이 왜 지금 미국이 그렇게 달러를 그렇게 많이 찍어냈는데도 그 환율 달러가 약세가 안 되고 이렇게 최근에 이제 강세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참 의문스럽다 이렇게 이제 질문하셨는데 사실 그 환율을 결정짓는 것은 뭐 통화량도 있겠고요. 결국 이제 물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사실 자본의 이동이 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이 그 달러가 이제 강세가 된 거는 미국의 이제 통화 정책이 이제 정상화되고 테이퍼링도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그 신흥시장국에 가 있던 이제 자금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거를 이제 반영해서 달러가 지금 강세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헝다 같은 뭐 신흥시장국의 또 좀 취약성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그런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이제 환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뭐 그 달러가 이렇게 많이 발행된 거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 이제 얼마가 적정액이냐 사실 그것도 사실은 뭐 설명하는 이론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무역 규모 비교해서 일정 그 수입을 우리가 이제 일정하게 해야 되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얼마가 필요하고 뭐 또 우리가 보유한 채무액 뭐 이런 거에 비례해서도 또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게 위기가 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화를 또 달러로 바꿔서 나가려는 사람까지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다면 그래서 이제 이 적정 규모라는 게 뭐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안전하다 이런 식의 규모는 사실 생각하기 좀 어렵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단기 채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수입 규모 이런 거를 이제 고려했을 때는 사실 지금 수준은 사실 뭐 그렇게 적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는 아닌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하셨던 기자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인데요. 세 분 발표도 잘 들었고요. 질문 서영경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강연 내용을 보면은 한국은행이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금융 불균형이나 자산 가격 급등 등을 고려해서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쪽으로 생각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완화적 조치도 영향이 있지만 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나 규제, 공급 부족이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하느니 금리 인상으로 집값 상승세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지 그 효과는 어느 수준일 것으로 보시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또 아울러서 장기 실질 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라고 해서 지금 한 번 올린 것도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중립금리 수준도 낮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최근 추정과 비교해서 얼마나 앞으로 더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그 질문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하나는 주택 가격에 대해서 그 정부 부동산 정책이나 공급 부족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얼마나 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은 뭐 집값을 포함해서 어떤 특정 그 상품 가격을 대상으로 그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집값 자체의 어떤 안정화보다는 전체의 어떤 금융 안정 상황, 지금 집값 상승세가 빠른 것도 사실이지만 그 상승 자체가 또 가계부채의 상승과 같이 함께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금융 불균형 리스크, 또 말씀드린 대로 거시적 경쟁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주택 가격의 상승을 좀 더 주목해서 봤던 것이고요. 그 집값 자체만을 저희가 보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동산 정책과 여러 가지 정부의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이 또 사실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주택의 어떤 그 상승 기대의 조정을 통해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립금리 말씀하셨는데요. 중립금리라는 것은 사실 뭐 추정 방법이나 모형 대상 기간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수준이 중립금리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아까도 제가 발표 자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뭐 장기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잠재 성장률 수준이면 뭐 적정 수준 아니냐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마이너스인 수준인 것은 좀 그 너무나 이제 완화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중립금리 수준이 얼마다, 그래서 남은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얼마다, 그거를 단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은별 기자입니다. 서영경 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ECB와 뉴질랜드, 노르웨이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수립 시에 이제 집값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려 한다고 하셨고, 우리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한은이 이미 한은법 1조에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긴 한데요. 혹시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위원님 아이디어가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또 CPI에 자가 주거비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인데 물가지표에 왜곡이 없으려면 좀 빠른 시일 내에 통계청에서 CPI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한은이 함께 그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로드맵을 짜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통화정책의 정책 목표에 주택 가격의 상승세를 뭐 최근에 다른 나라들처럼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말씀 주셨고요. 또 하나는 CPI의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는 필요와 방법, 방식 여기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통화정책의 목표에 주택 가격의 상승세를 명시하는 이제 거기에 대한서는 좀 저의 의견은 반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다른 나라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국별마다 좀 내용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ECB는 자가주거비를 CPI 그 미국, 그러니까 유럽의 그 소비자 물가 그 타겟팅하는 그 지수에 포함시키는 거를 지금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뉴질랜드는 이제 정책 목표 자체에 주택 가격의 안정, 정부의 주택 가격 안정에 협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
또 노르웨이는 그 통화정책 의결문에 뭐 주택 가격을 좀 더 명시적으로 고려를 하겠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찬성하는 방식은 사실 22처럼 일단은 우리가 그 CPI 지수에 자가주거비를 좀 포함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정책 목표로서 명시하는 것은 반대인데 아까 그 기자님께 제가 답변 드렸던 것처럼 그 특정 어떤 상품의 가격을 우리가 통화 정책의 타겟으로 할 수도 없고요. 또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그 공급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그러한 정책 목표를 포함시키는 데서는 반대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그 자가주거비를 좀 CPI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거시 경제와 물가 안정의 좀 상충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경우에는 이 금융 불균형이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증가를 통해서 굉장히 심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 불균형 측면에서는 이렇게 주택 가격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이게 CPI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PI가 좀 뭐랄까요 저평가되고 그래서 거시 경제적으로는 좀 과소 대응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 그래서 이 통화정책 목표와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면 이 두 가지가 좀 상충되는 그러한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CPI에 자가주거비가 포함이 돼서 지금처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시기에 이제 그 포함시킨다면 좀 이제 이러한 상충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방식에 있어서는 아까 그 김영식 교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히 저보다 더 어떻게 보면 자세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이제 자세히 설명은 못 주셨지만 오늘 그 한국은행의 자료도 그 발간이 됐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거기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되어 있던데 뭐 그 측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료 상당액이나 뭐 사용자 비행이나 순취득 비행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이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중요하고 뭐 기술적으로 이행하는 문제 또 인력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또 이 CPI라는 것이 뭐 국민연금이나 최저임금 또 여러 경제의 또 가격과도 또 연동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주택 가격을 어떻게 반영해서 이제 이렇게 조화롭게 다른 지표들과의 그 연계를 지금 가져올 것이냐 뭐 이런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두고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ECB의 경우도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026년까지 검토를 한다.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타임 플랜을 가지고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너무 중장기 과제로 간주를 해서 미루고 뭐 이거를 그냥 좀 이렇게 순위를 뒤로 할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제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잠시 지났지만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의 김청구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서영경 위원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외간 기업 중 한계 기업 비중이 2020년에 약 15.3%로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물론 이들 한계 기업 중에는 구조적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다수겠지만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제 기준 금리가 점차 인상될 경우에 물론 금융 불균형 해소, 비효율적 자원 배분 해소 완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이러한 코로나19 취약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스러운 상황 아닌지 그것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그 금리를 인상하면서 사실 좀 고민한 부분이었고요. 지금도 좀 걱정이 되는 이슈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좀 금리 인상을 좀 미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그 시점과 속도를 조절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상당히 유의를 하겠고요.
근데 이제 통화 정책은 아시다시피 특정 부문보다는 좀 경제 정체를 보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시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그 소상공인과 코로나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좀 확대한 바 있고요. 그리고 재정의 보다 타겟된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보완적으로 좀 시행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예정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 앞서서 이렇게 시간 내주신 서 의원님 혹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 한 말씀 간단히 하여튼 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이제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 통화정책의 발표의 목적이 뭐 통화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이나 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좀 저의 고민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좀 조언을 듣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좀 가감 없이 들어주시면 좋겠다. 저의 고민을 너무 어떤 특정 부분을 이렇게 크게 뭐 해석하거나 그렇게 좀 비중을 둬서 좀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은 금통위의 이제 공식 의견이 아니고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제롬 파월이 지난주에 그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했던 말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코로나 위기 직후의 대응이 전대미문에 이제 처음 가보는 길이어서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통화 정책의 완화적 기조에서 빠져나가는 이렇게 정상화시키는 이 과정도 사실 처음 겪어보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고민과 어떤 어려움이 크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같이 굉장히 그 말에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뭐 이러한 전례 없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은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이 그런 측면에서 또 다양한 어떤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또 나름의 어떤 최선의 뭐 선택이랄까요? 결과는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이 최선의 선택이 어떠한 것일지 좀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좀 많은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뭐 한 가지 저희가 오늘 논의 중에 비교적 그 소득 불평등, 통화 정책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대해서 좀 뭐 논의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신관우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소득 불평등의 뭐 어떤 원인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분명히 통화 정책보다는 어떤 구조적 요인이나 뭐 거시경제 정책이라면 재정 정책이 좀 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통화 정책의 어떤 기조가 자산 가격 경로나 소위 이제 슬라이드에도 우리 서 의원님 슬라이드에도 있었습니다만 자산 가격 경로나 소위 이제 그 소득 경로를 통해서 분명히 어떤 그 파급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통화 정책 논의에서 좀 적어도 분명히 고려돼야 될 그런 요인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통화 정책이 사실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그 중앙은행이 그 보다 폭넓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면 사실 한국은행이 다른 중앙은행에 비해서는 좀 약간 그런 면에서 좀 인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제 서 의원님께서 이제 크게 용기를 내셨는지 하여튼 뭐 어떤 동기를 가지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솔직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소득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경청해주신 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상임위원까지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